성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천박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품위 있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과 결혼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성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은 지옥 같아. 결혼해서는 못해. 라고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문제다. 인성의 문제다. 라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나의 인품과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시간을 저와 함께 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거 문화예요. 요즘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주거 공간을 공유하면서 섹스하는 것. 이게 동거 문화예요. 동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임시 정거장이에요. 성능을 검사하고 출발하자. 이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속궁합이라고 얘기하죠. 속궁합이 뭔지도 모르면서 속궁합을 맞춰보고 결혼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성에서 오는 어떤 기쁨은 결혼하고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속궁합이 맞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전에 미리 한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잘못된 말일까요?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또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A와 B와 서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훈련했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이 B의 사람과 찢어지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A와 B의 관계가 A와 C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할 때 거기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A와 B가 이전에 경험했던 인간관계들이 그 사람과 찢어지고 나서 A가 C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오히려 그 관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A와 B와 맺었던 관계 때문에 자꾸 A와 C의 관계를 파괴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사람은 다 달라요. B라는 사람이 다르고 C라는 사람이 다르고 D라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가 A와 C의 관계, A와 D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시켜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동거는 내가 동거에서 오는 다양한 유익들을 누리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책임, 양육을 하는 책임, 또 상대방 가정과 부모에 대한 책임, 이걸 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하면 쉽게 마음에 안 맞으면 찢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6년을 동거했는데 쉽게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히 찢어질 수 있어요. 다음에 결혼과 별 차이가 없어요. 결혼과 똑같아요. 단지 책임만 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거, 헌신과 책임 없이 너무나 즉석라면처럼 인스턴트처럼 결혼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세태에서부터 오는 것이더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결코 이런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연애와 결혼은 관계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나에게 없고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태도가 나에게 없으면 아무리 동거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쉽게 결혼 생활이 파괴되고 동거 생활도 깨지는 거예요. 왜 동거가 깨지고 왜 결혼 생활이 깨지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속궁합이 안 맞아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아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성격이 다 안 맞아요, 여러분. 다 개성이 있고 다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성과 태도가 나에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의 명언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정이에요.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성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 아무리 100년을 동거해도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싫으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다음에 오로지 관심은 초점은 성생활 그리고 쉬운 관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정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또 육체적인 관계가 상당히 그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낳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 또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다음에 사회적인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또 결혼 후에 너무나도 쉽게 혼외정사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동거 후에 결혼한 부부들이 훨씬 더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꼭꼭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동거는 결혼의 대안이 아니에요. 당장의 성욕구 충족 때문에 보다 큰 미래의 행복을 망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이혼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국가의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커플이 지금 결혼하고 있다면 한 커플이 이혼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관점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이혼은 다른 선택이 전혀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혼을 허락하는 사유는 오로지 배우자의 가능, 가정 내에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폭력과 학대를 가한다든지 다음에 도저히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때 그래서 결혼의 서약이라는 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되도록이면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혼은 제2의 죽음이다. 자, 그러면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데이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또 우리는 어떻게 데이트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상대를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데이트 상대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이성에게 끌리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크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데이트 폭력 아닙니까? 데이트를 할 때 자꾸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데이트 상대를 우리가 잘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내가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에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편을 만났을 때 아까 결혼이라고 한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두 사람의 부족한 점들을 절반을 희생해 가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데이트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내 스스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나이, 건강, 종교,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사랑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변하는 어떤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적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은 데이트할 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컬처럴 쇼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문화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뭐 서로 사랑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을 빚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은 결국 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 온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했을 때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를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는 결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저 사람과 만났을 때 장래성이 있는 것일까 하는 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장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윈윈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가? 저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저 사람이 나와 데이트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트를 상대를 만났을 때 서로 감정적인 충족만을 위해서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너무 쉽게 갈등하고 너무 쉽게 싸우고 너무 쉽게 폭력을 가하고 분노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트 상대를 내가 선택할 때에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고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고려하십시오. 아까도 결혼의 위기가 올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상대 데이트나 아니면 결혼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성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데이트도 결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가정의 어떤 문화적 만남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를 보셔야 돼요. 그분의 가정이, 그분의 어떤 가정의 분위기, 그분의 종교, 그분의 교육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왜? 결혼이란 건 문화의 만남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절대 미스하면 안 돼요. 다음에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겁니다. 외모, 그 사람의 가능성, 또 학벌, 아니면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면 결혼에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 생활 올해 5월 10일이 결혼 34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교수라는 타이틀도 있고 또 제가 인생에서 이룬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가 남긴 것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아내다. 내 자녀도 내 곁을 떠나고 내가 은퇴하면 교수라는 타이틀도 목사라는 타이틀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연인만이 아니에요.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연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엄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친구이기도 하고 다음에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나의 파트너이에요. 인생의 동반자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배우자는 연인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와서 엉뚱한 결혼 이야기, 엉뚱한 결혼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결혼을 혹은 영화를 통해서 결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성 교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이트 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하면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어떻게 하면 키스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섹스할 수 있을까를 시시탐탐 노리는 그런 데이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데이트를 실패하고 헤어졌을 때 생각나는 건 뭐만 생각나요?
예,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어떤 섹스했던 생각만 떠올라요. 이건 바른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럼 바른 데이트는 어떤 데이트일까? 그 이상의 히스토리를 만드는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데이트하는 부부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씬에서 맨날 바닷가에서 어디에서 날 잡아봐라 그런 장면이 나오겠어요. 그건 스토리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만들었던 시간의 스토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와도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절대 섹스만을 위한 데이트 하지 마세요. 우리 20대에는 성욕이 불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이 남녀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는 꼭 스토리를 만드는 데이트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어떤 희망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것을 학습해 가면서 관계를 훈련시켜 가야 돼요. 그러면 헤어질 수 없는 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데이트를 할 때 자꾸 두 사람만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 많은 CC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CC였어요. 그래가지고 탁 두 사람만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어떤 CC들이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CC들 많이 못 봤습니다. 뭐 금방 만났다가 너희들 이거 서로 아니었어요?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서 또 다른 이성 친구 만나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CC를 한 친구들은 또 계속 또 다른 이성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CC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창이라고 했을 때 누구예요? 유일하게 동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엑스 프렌드예요. 엑스 남자친구, 엑스 여자친구. 그럼 그 사람과 사회적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동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대학생활을 할 때 자꾸 그 사람과만 몰려다니지 말고 여러 주변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만나면서 서로 함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동창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makes me wanna be a better person.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섹스에 탐닉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희한해요. 서로 성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함부로 대하게 되고,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되고, 또 좀,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데이트를 할 때 나에게 저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절한 사람인가, 적합한 사람인가,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돕는 배필인가를 꼭 확인하는 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결심을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평강공주 팬텀에 빠지면 안 돼요. 평강공주 유령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이 바보지만 나는 온달장수로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스토리예요. 그냥 드라마예요,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부모도 사람을 못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을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개조시키겠어요. 이런 사랑과 유효기간이 짧은데. 그러니까 절대로 평강공주 유령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내 가정과도 어울리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다음에 이제 내가 결혼해야 되겠는데 변호거리가 많아요. 자꾸만 저 사람은 이런 점이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 분노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거리가 많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결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경할 점이 많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단지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아라. 오늘 결혼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결혼 준비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결혼식 준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 우리나라에서 몇 분 합니까? 30분이에요. 그럼 30분 하고 나면 그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30분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사람과 30년을 평생을 함께 살아야 돼요. 30년을 혹은 평생을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결혼 생활이 어떠리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이라는, 에로서적인 사랑이라는 그 감정 하나를 가지고 30년을 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시고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 예비 교육을 받으세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주례를 서달라고 할 때 반드시 조건으로 거는 것이 결혼 예비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인성을 준비시켜야 돼요. 감성, 지성, 덕성, 영성을 잘 갖출 때 훌륭한 결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데이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 가정, 결혼 이 세 가지의 주제를 2주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과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하게 되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들리는 가정에 대한 혹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가정을 보면서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들으면서 또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접한 결혼 혹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기울일 만큼 바른 가정에 대한 혹은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가정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앞으로의 결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기상조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결혼이나 혹은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단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부모님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정관에 선입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결혼관과 바른 가정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조지 무어와 같은 분은 시리안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마침내 그것을 찾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가정은 유일한 안식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스탠리라고 해서 백만장자의 성공 요인이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백만장자들은 후원하는 배우자와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90% 이상은 굉장히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는 어떤 백만장자, 우리가 보는 부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미국에서 성공한 백만장자들에게는 굉장히 건실한 배우자와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노벨 화학상 받은 분 아닙니까? 그분은 가족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펄벅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지라는 의미는 삶의 지평입니다. 지평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땅을 짓고 서 있죠. 땅 위에 집을 짓고 바로 그 땅과 같은 것을 우리는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무것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펄벅은 대지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미국의 통합교육부에서 두 사람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였고 프린스턴의 초대 학장이었고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마크 슐츠는 양조장 경영자였고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어서 18세기 초반에 벌써 캐딜락을 타고 다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해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평생 살아갔고 그 자녀들에게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후손들에게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5대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뉴욕의 통합교육부에서 5대 후손들을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150년 후에 두 가문의 후손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1394명이었고 마크 슐츠의 후손들은 1062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분의 후손들은 성직자가 116명이 나왔고 교수와 교사 합쳐서 86명, 부통령이 1명 나왔고 국회의원 4명, 문학가 76명,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후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나는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 물질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마크 슐츠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후손이 96명입니다. 정신질을 앓았던 후손이 58명입니다. 정부 보조를 받았던 극빈자가 286명이었고 문맹자가 460명이었고 장녀가 65명이었고 이들 후손들이 다 합쳐서 1억 5천만 불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후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의 삶은 내 후손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렇게나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굉장히 감동적인 시 아닙니까? 우리는 눈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면 우리는 눈길을 걸어갈 때 그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왜요? 내 발이 눈에 적셔지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내 삶은 내 후손의 이정표가 됩니다.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은 점점점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주말 아빠 되기 싫습니다. 미 하원 의장이 정계를 은퇴하고 앞으로 굉장히 전도 유망했던 정치인이었던 그가 그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현대인들은 우리들의 유일한 안식처고 우리들의 삶의 대지가 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여성들이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에 취업하게 되기 시작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나는 남성보다 뒤에 처지기가 싫습니다. 경력 단절되는 거 싫어했고 그래서 자녀 낳기도 출산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남자들도 똑같다. 자, 그런데 한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가정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들의 가정은 이렇게 무관심과 갈등과 폭력과 아니면 각자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네, 만족합니다. 예,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는 편입니다. 만족하지. 대체적으로 만족하죠. 네. 예, 만족합니다. 아니요, 많이 못하죠, 바쁘니까. 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안 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냥 없어요. 친구랑 쇼핑 가거나 영화 보고 그래요. 별로 못 보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자주 하는 편이지, 한두 번이면. 또 각자 또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바쁜 자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지. 여가 활동은 직장에서 그 모임에서 등산을 가거나 그런 걸 합니다. 많이 못하죠. 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빼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나? 예, 그럴 거예요.
한국 가정의 만족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 남자 71%, 그렇지만 여성들은 3명 중에 1명은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그 만족의 비율이 낮습니다. 남자는 3명 중에 2명이, 여성은 2명 중에 1명이 배우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한국 가정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하는 원인이 사실상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위한 그런 큰 문제 때문에 갈등한 것이 아니라 매우 사소한 문제로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TV 채널을 누가 볼 것이며,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며, 게임 때문에, 자녀들의 게임 때문에 부모와 갈등하고, 옷이나 용돈, 음악, 또 아니면 고집, 나쁜 습관, 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또 무례한, 부모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회복하려고 대화를 시작한 지 3분 이내에 또다시 좋지 아니한 말, 비난하는 말, 또 나를 변호하는 말, 책임을 엄마가 때문에, 아니면 아빠 때문에, 아니면 당신 때문에 전가하고 무관심하고 또 욕설하고 도피하고, 이래서 회복 노력을 실패하고 마는 그런 갈등하는 가정의 현주소는 아닌가요? 서로 다른 두 문화를 가진 가정에서 대표자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문화적인 쇼크가 일어나고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갈등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배려를 하는 대신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내가 옳았어, 당신이 틀렸어,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내가 옳아 라고 자꾸만 상대방과의 대화와 아니면 어떤 문제의 발생을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자꾸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 가정의 위기는 학대와 폭력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 심지어는 성폭행, 이런 문제들이 우리 나라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데이트 폭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순간적인, 아니면 술 때문에 나에게 폭력을 가해. No,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폭력은 친족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가해자의 36.1%가 아들이에요. 85% 이상은 집에서 발생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학대와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폭력하는 그런 문제가 더 심해져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을 꼭 주먹다짐하고 이런다고 폭력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들에게 fuck, suck, ss, 무슨 끼 이런 말 혹시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도무지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내가 피해자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엄마의 관계가 애정의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것도 엄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도 엄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빠에게는 굉장한 소외를 안겨주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의 아빠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눈물을 머금고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오지만
사실 가정에 오면 자녀들도 아내도 모두 외인을 대하듯이 또 가슴 속에는 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엄마, 아빠로부터 늘 피해를 받았다는 자녀. 그래서 늘 아빠들은 소외되고 또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아빠였어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오빠, 또 늘 무관심하는 아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존중과 관양, 감사와 격려의 표현이 부족하고 마음은 빗장을 걸어 걸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엄마에게 쏟아붓지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한국 가정의 위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간통죄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예전에는 사실 간통죄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각각의 어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게 되는 현대에 이르러서 법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적인 결정권을 더 중요시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돌아온 한국은 성윤리가 사라져버린 사회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성윤리가 바닥인 것을 제가 목도하고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데이트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요.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도 또 돌싱 혹은 재혼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성적인 순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 경험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이 사람에게만 성관계를 갖는 그런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남편과 아내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가르치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한국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혼은 우리 한국 남성의 경우에 47.6세, 여성의 경우에는 44세, 이것이 평균 이혼 연령입니다. 이 30대 행복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재정적인 압박감, 여러 의무와 책임, 또 부부관계의 어떤 권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위협하고 이 40대의 이런 위험한 순간들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약 1년에 155만 쌍이, 이것이 이제 요즘 2019년도에는 약 200만 쌍이, 400만 쌍이 결혼을 하고 200만 쌍이 이혼하는, 그래서 OECD 국가의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이 2010년 이후에 이혼할 확률이 25%입니다. 여성도 비슷한 확률을 갖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요? 정말 남편이 나빠서? 정말 우리 한국 여성들은 다 나빠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 결혼,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자,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1, 2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라고 하는
부부의 핵심은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보해주기 싫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럼 뭘 지기 싫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만큼 내 아내에게 양보하기 싫어, 내 남편에게 양보하기 싫어, 이 문제 때문에 싸우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치 이 문제를 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존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인존탐과 같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적 소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가정은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이고, 자아 정체성은 무엇이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실직했을 때 직장이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휴식하고, 분주함은 이런 분주함이란 무엇이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절반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할 때에 바른 소양 있는 교양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빠를 생각할 때 늘 꺼리껴지고, 또 내가 아빠를 생각할 때 뭔가 불편하고, 이런 존재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이나마 나의 이기심과 나의 방종으로부터 조금은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내가 조금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불편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불편한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사회가 문제 있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지한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유를 한번 보실래요? 10대 임신율이 7배가 더 많습니다. 빈곤할 가능성이 4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도 2배가 많고, 뚱뚱해지고 비만해질 가능성도 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헤어질 때 자녀들은 매우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 가정은 내 삶의 지평이 되고 내 삶의 토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